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어요? 제가 크리스마스 연휴에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수많은 기술이 새로 개발됐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산타클로스 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챗 GPT, 전 세계 아이들에게 다양한 언어로 선물을 청하는 기도를 할 때 이 아이들에게 실시간으로 산타클로스가 그 나라 언어로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닌가 싶고,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 기술 있잖아요. 이거는 산타클로스 아바타를 나중에 만들어서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려고 한 게 아닌가. 그리고 무인드론 로봇 엄청 많이 발전했죠. 이건 다 산타의 선물 배송이 집집마다 빠르게 또 자동화되어서 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려고 한 거고, 초음속 제트기도 최근에 많이 발전했거든요. 이거는 핀란드 산타 마을에서 전 세계로 신속 배송이 가능하게 하려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루돌프를 포함해서 이 술록들을 쉬게 해서요, 동물 복지를 이루려고 개발한 게 아닌가. 3D 프린팅도 많이 발전했죠. 이거는 산타 선물이 지역별로 맞춤형으로 생산되게 해주고요. 또 요즘 유전자 분석하고 신약 개발 많이 나왔는데, 이건 산타의 장수와 건강을 지켜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떠세요? 이게 사실 저 혼자 뇌피셜이 아니고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제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성탄 특집호를 봤는데, 거기에 나온 기사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런 비슷한 기사를 썼어요. 제가 조금 상상을 덧붙여 본 겁니다. 사실 농담인데 진지하게 생각해 볼 구석이 있습니다. 상상한 것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있지만 상상하지 않은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과학기술도 사람이 먼저 뭔가 공상하고 상상하고 꿈꾼 거를 나중에 맞춰서 과학자들이 뒤따라가면서 만들어가게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공상이 쓸데없는 게 아니고 혁신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실제로 예전에 SF 소설, 과학 소설이라고 부르죠. 이 소설들 보면은 이런 단초가 있어요. 줄 베른이 쓴 해저 이말리라는 소설은 1870년 소설인데요. 거기에 현대식 잠수함 아이디어가 다 나옵니다. 허버트 조지 웰스가 쓴 파리의 연구소에서 라는 소설은 1914년인데 핵무기 개발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에 대한 이 아이디어도 소설에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에드워드 벨라미 19세기의 뒤를 돌아보며 라는 소설을 썼는데, 여기에 복지국가를 자세하게 묘사를 해놨거든요. 나중에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할 때 복지 강화 프로그램을 많이 도입을 하거든요. 이때에 참고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산타클로스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다, 이 아이디어도 사실은 1822년에 클레멘트 클라크 무어의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라는 그 작품에 나온 상상이에요. 그 옛날에 많은 전설들에서 나온 거 아니고 19세기의 소설에서 이 소설가가 그냥 쓴 겁니다. 산타클로스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상상. 근데 당시로서는 전혀 구현이 불가능한 꿈이었을 텐데, 이번 크리스마스에 보니까 상당 부분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좀 꿔도 언젠가는 그 상상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생각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연말에 좀 세상을 바꾸는 상상 많이 하면서 조금이라도, 세상이 지금 어둡지만 조금이라도 밝은 상상하면서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연휴 다음 날에 이런 뉴스가 나와 있네요. 우선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셈법을 놓고 기업들이 진땀을 빼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글로벌 최저한세라는 게 법인세에 도입돼서 내년부터 실행이 됩니다. 국가 간 협약에서 도입이 된 건데요. 법인세 글로벌 최저한세는 15%로 정해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업들이 전 세계에 투자하고 자회사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해서 자회사를 만듭니다. 근데 거기서 이익을 많이 내요.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 1조 원을 넘어서서 이익을 많이 냈을 때, 그때 법인세를 사실 15% 이상 내야 되는데 투자를 했기 때문에 면세를 받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15% 이하로 법인세를 내게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를 미국에 납부하게 될 경우에 차익인 5%를 본사가 있는 우리나라의 법인세로 내야 된다. 이게 글로벌 최저한세 개념이에요.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에 투자해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익을 내서,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혜택을 많이 줘서 법인세를 15% 이하로 냈다면 미국 정부에 다시, 본사가 있는 미국 정부에 나머지 차익을 내야 된다, 이런 개념인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미국에 있는 회사를 그냥 지분을 팔아서 떼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면세받고 미국의 법인세 더 내게 되고, 또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냥 본사가 있는 한국에서 나머지 법인세를 내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주판화를 굉장히 열심히 굴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 이익인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네, 금리 인하 이야기 두 번째 소식인데요.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2024년 2분기에 금리 인하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왔어요. 영국 싱크탱크인 캐피털 이코노믹스가 발표한 예측입니다. 시기가 2024년 2분기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가 처음이 될 거다. 이게 이제 여기서 내놓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용감한 예측인데, 어떻게 되나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인데요. 하루에 20시간 이상 노동도 가능하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싶으시죠? 지금 법정 하루 노동시간이 8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법정 노동시간은 일주일에 40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40시간 노동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초과 근무 12시간을 주간 단위로 할 수 있게 해줘서 주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은 법정 노동시간 하루에 8시간이지만 주 12시간인 이 연장할 수 있는 초과 근로시간을 하루에 몰아서 쓸 수도 있다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 8시간 더하기 12시간, 하루에 20시간을 근무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당 52시간만 맞추면 밤샘 근무를 한 이틀 정도 하고 나머지를 몰아서 쉬어도 된다. 이런 판결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까지 노동부가 해온 해석하고는 좀 달라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조금 더 이 기사 찾아보시면 다른 정보들이 자세히 있으니까요.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라고, 저희도 정책 논의할 때 이 문제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다음 날의 런치타임 여기까지입니다. 네, 워커노믹스 시간입니다. 워커노믹스, 전쟁과 경제와 과학을 함께 읽어보는 시간이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최승병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휴는 잘 보내셨어요? 네, 성탄절의 취지에 맞게 가족들과 즐겁게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고, 예, 반갑네요. 이거 반가운 소식 전해드려야 되는데, 전쟁 이야기 하다 보면 항상 우울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도 하셨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전쟁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성탄절에도 좀 비극적인 일들이 있었나 봐요. 네, 세상에 즐거운 소식만 있으면 좋겠지만은 이 전쟁 뉴스를 계속 보다 보니까 참 가자 지구는 포성이 끊이진 않네요. 지난 일요일에 뉴스를 보면은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4일에 또 이스라엘군이 대규모 공습을 했습니다. 대규모 공습이 발생한 지역이 지도를 보시면 나오겠지만은 이 가자지구 중심부에 보시면은 마가지 난민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마가지 난민촌에 원래는 민간인들이 그쪽에 피해 있으라고 지정해 놓은 곳인데, 이곳을 또 이스라엘이 폭격을 해갖고 여기서 거의 한 70명이 죽고, 그리고 그 외에도 민간인 사상자가 나서 한 그날 100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마스가 주장하기로는 어떻게 이 크리스마스 이브가 이 개전일에 가장 민간인 사상자가 많이 난 날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사실 교황은 성탄절 메시지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또 코멘트 하기도 했는데, 즉각적으로 인질 석방하고 군사작전 중단해라, 전쟁으로 삶이 황폐해진 어린이들은 오늘날의 작은 예수들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학살이 멈춰져야 된다고 얘기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크리스천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또 그렇게 공습을 감행을 했네요. 맞습니다. 저도 교황님의 그 강복을 들어봤는데요. 거기서도 계속 강조하신 게, 특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빠른 종식을 촉구하면서 또 2025년이 카톨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희년, 주빌리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세상에 많은 죄인들을 사해주고 서로가 이 축복과 희망을 노래하는 그 주빌리인데, 이걸 앞두고서 내년 2024년은 우리가 모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불가능한 상상일진 몰라도 평화와 희망을 노래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노력을 촉구하셨는데요. 그런 때 이런 비극적인 소식이 또 겹쳐지니까 참 안타깝네요. 그렇군요. 근데 이 성탄절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원래 동방정교회하고 그 로마 카톨릭이나 이 기독교 쪽에
쪽하고는 또 성탄절이 다르다고 제가 맞습니다. 들었는데. 네네. 원래 12월 25일이 기독교도들이 모두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기념을 하는 줄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아닙니다. 원래 옛날에 기독교회가 초기에는 이 카이사르력을 썼죠. 그래서 율리우스력을 써갖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365일이 기본이고 4년마다 하루씩 윤년을 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씩 교정을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력이 근데 조금 다릅니다. 4년마다 무조건 2월달은 29일 하루씩 이제 윤달을 두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사실 지구의 보통 1년 정확한 그 주기보다 11분씩 계속 빨라져요. 그러니까 이 11분씩 빠른 게 계속 누적이 돼갖고 이게 16세기 정도에 되니까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그때 이걸 보다 정확한 과학적 지식에 근거해서 교정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그레고리오 13세 시절에 나온 지금 쓰고 있는 그레고리우스력인 거죠. 네네네. 이거는 4년마다 윤달을 두는 건 4년마다 이제 하루씩 29일 두는 건 같은데 근데 100년마다는 또 안 두죠. 그래서 이 1700년, 1800년, 1900년은 2월 달에 안 두는데 또 400년마다는 또 둡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좀 그 윤달을 정교하게 배치해 갖고 거의 정확하게 만든 건데 이게 그 당시에 동방정교회는 카톨릭의 방침에 반대해 갖고 우린 계속 율리우스력을 고집하겠다라고 이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0세기 초가 되니까 이 동방정교회 중에서도 특히 러시아 총주교자가 있는 옛날 구 러시아 지역이 그렇게 고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성탄절이 1월 달이 돼 버렸어요. 근데 20세기 초에 그 당시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우리도 바꾸자 그레고리우스력으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통을 다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딱 맞춰져 있는 1월 7일을 앞으로도 계속 성탄절로 가져가자. 그래서 원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이런 데들은 1월 7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요? 그럼 아직 안 왔네. 네. 근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탈러시아 움직임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1월 7일이 아닌 12월 25일을 성탄절로 하자고 우크라이나가 바꿨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바꿨어요? 네, 이번에 바꿨습니다. 아니 정치가 뭐 이렇게 성탄절 예수님 오신 날까지 바꾸고 네, 그렇게 참 됐네요. 아이러니한 일이죠. 성탄절에 또 올해는 또 이런 뉴스가 겹쳐질 줄은 또 몰랐습니다. 그러네요. 성탄절의 비극적인 상황. 하필이면 또 이스라엘도 성탄절인데 우크라이나도 성탄절인 이 날에 이스라엘 근데 유대교는 또 성탄절을 그냥 외국 명절로만 생각하죠. 그래요? 유대교는 또 다르고. 어쨌든 지금 비극적인 이 폭격이 발생했는데 네. 전체적으로는 전쟁 상황이 지금 어떤 건가요? 우리 지금 처음에 개전할 때 많이 듣고는 요즘은 또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지는데. 네, 그게 10월 7일이었죠. 10월 7일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물론 연초부터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계속 충돌이 있어 왔는데 그냥 저강도 충돌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이 아침에 로켓탄과 미사일을 갖다가 무려 5,000발 가까이를 발사해서 어마어마한 하마스가 발사를 한 거죠. 하마스가 발사를 해서 이스라엘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5,000발을 발사할 그런 여력이 되지? 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기습적이었죠. 근데 로켓탄만 발사한 게 아니라 이 가자 지구를 봉쇄하고 있던 장벽 일부를 무너뜨리면서 실제로 하마스 대원들이 이스라엘 영내로 침입을 해서 그다음에 끔찍한 영상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음악 축제하는 장소를 급습해갖고 그렇죠. 수많은 인질들을 잡고 살해하고 그리고 뭐 성폭행까지 일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었고요. 그래서 하마스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간인과 군인들 인질을 굉장히 많이 잡아갔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거기에 화들짝 놀라갖고 그 다음에 보복을 다짐하고 그 당시에 다시 전시 동원령을 선포해서 6만 명 정도를 그 당시에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 병력을 갖고 전열을 정비해서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하마스 내부 이 가자지구라는 곳이 굉장히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가 밀집한 곳입니다. 면적이 한 365제곱킬로미터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서울이 한 600제곱킬로미터니까 서울의 한 반 조금 넘는 크기인데 여기도 한 230만 명이 살고 있는 그리고 많은 수가 좁은
두 개 도시에 몰려 있기 때문에 여기 함부로 들어갔다 한 시가전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서 이스라엘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11월이 들어오면서 전면적인 공격을 그때 개시를 했죠. 그 전체를 좀 지도를 보면서 네,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 나눠볼까요? 지도 더 좀 정황이 띄워주시겠어요? 명확하실 텐데요. 네. 저 가자 지구라는 곳이 저렇게 길쭉한 지역입니다. 저 네, 가자 네, 네. 지구에는 저 왼쪽 아래, 그러니까 남서쪽에는 이집트와 국경을 맞닿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이스라엘과 맞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국경 자체가 봉쇄가 돼갖고 다 장벽이 쌓여져 있고요. 네. 거기에 단 3곳의 출입구만을 개방을 한 채 거기로만 사람들이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곳을 갖다가 뚫고 하마스가 저기 보시면은 여기 왼쪽 지도에 보시면은 화살표들이 보이죠. 그 화살표 지역으로 초록색 화살표. 네, 화살표 그 초록색 화살표 지역으로 뚫고 나와서 깊숙이 인질 탈취 공격을 편 것이었죠. 네. 그리고 오른쪽 지도에 보시면은 저것이 그때 벌인 미사일 로켓탄 공격 지역입니다. 이 굉장히 대구경 미사일까지 어떻게 입수를 해갖고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지 않습니까? 네. 거의 60km 떨어진 곳인데 이곳까지도 날려 보냈습니다. 아. 물론 이스라엘이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아이언돔이라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고 있죠. 그래서 네. 요격을 시도했긴 했습니다만은 워낙 많은 수가 한꺼번에 발사되다 보니까 도저히 다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갖고 꽤 많은 수가 떨어졌는데, 근데 뭐 다행인 것은 이스라엘 저 하마스의 로켓탄은 굉장히 정밀도가 낮기 때문에 실제로 저 로켓탄을 맞고 발생한 사망자는 적어요. 아, 근데 저 직접적으로 하마스가 침투해서 인질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벌인 사륙에서 훨씬 많은 수가 사상자가 났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한 1000명 이상이 1000명 이상이 죽고 한 240명 정도의 인질을 뺏어갔다고 하죠. 와, 많이 그때 하여튼 끔찍한 피해가 많이 보도가 됐죠. 그래서 네. 우리한테는 그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그때 그렇게 하마스가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엔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반격을 전열을 하는. 정비해서 네. 이제 지상전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네네네. 네,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은 그래서 11월 달에 들어서 지도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공격 목표가 저곳이 바로 저 가자 지구의 동북쪽 끝인 가자시티 지역입니다. 저곳이 가장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저곳을 이제 3면에서 포위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가자지구 얘기할 때 계속 북부 남부를 나눠서 얘기하는데 그 가자시티가 북부 전체를 뜻하는 그런 뜻인가요? 가자시티는 이 크게 북부 남부 나눠 보시면은 이게 북동부와 남서부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북동부의 가장 큰 도시가 가자시티입니다. 가자시티. 네. 네네네. 그래서 뭐 가자지구 전체로 봐도 제일 인구가 많고요. 네, 저곳이 그래서 하마스의 가장 많은 전력이 모여 있는 곳이고 또 이스라엘과 가깝다 보니까 저곳이 그런 미사일이나 그런 공격의 거점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곳을 먼저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저곳에 원래는 저 공격하기 전에 계속 저 가자 지구의 민간인들에게 이 선을 그어주고 그 선 바깥으로 다 철수해라. 너희들 빨리 안 나가면은 우린 책임 못 진다. 계속 경고를 준 다음에 이제 11월 달에 전격적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가자시티를 갖다가 남쪽에서 딱 해안까지 진격을 해갖고 퇴로를 갖다가 완전히 차단하고 그리고 북동쪽에서도 밀고 내려와서 지금 샌드위치로 계속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물론 공격해가는 와중에 잠시 휴전이 있었죠. 국제사회가 계속 좀 진정해라라고 해서 11월 24일에 잠시 일주일간의 휴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질도 이 주로 어린아이나 노인들 중심으로 해서 한 100명 정도 석방을 했습니다마는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에서 쟤네가 계속 휴전 조건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해서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계속 포위망을 좁혀 들어오고 있어갖고 지금 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다음 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가자 지구의 포위망이 계속 좁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자 시티에 지금 보시면은 단계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11월 9일엔 포위망이 완성이 됐고 그때부터 쭉 좁혀 들어가서 지금 11월 21일 저때 지도를 보시면은 굉장히 포위망이 좁아졌습니다. 지금 저 안에서 하마스 부대들이 계속 극렬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몰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저 그림을 보니까. 저기가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하마스가 그냥 호락호락 당할 상대는 아니어서 주로 옛날 베트콩들처럼 베트남 전쟁 당시에 베트콩들처럼 이제 지하에 갱도를 파놓고 그리고 또 민간인 시설들을 방패막이 삼아서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포크레인으로 파면서 입구를 파헤치고 그 안에 소탕을 해들어가면서 이 점점 진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선면은 아직 못한 상황이고요. 북부 가자시티가 이런 공격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남쪽에서도 지금 공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쪽 지구의 핵심 도시는 칸 유니스라는 칸 유니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칸 유니스 지구에서도 공격을 시작을 해갖고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포위망 자체는 작지만은 저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이스라엘군이 진입을 해서 이 저 안에 있는 하마스 부대원들을 포위하는 형식으로 지금 계속 좁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도 작은 포위망이 완성이 돼갖고 계속 저기서도 소탕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남부는 공격을 좀 늦게 시작한 만큼 저걸 다 소탕하려면 앞으로도 최소한 2달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있습니다. 북부는 자발리아 지역을 장악했다는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네. 그게 지금 아까 이렇게 포위하고 맞습니다. 한 상태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자발리아 저 포위망에서 가자시티 교외에 있는 조그만 지구인데 가자시티 북동 쪽에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아까 거기서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는 구역인데요. 거기가 이제 논란이 된 이유는 거기가 원래 난민촌이 있던 곳입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을 다 가자 지구와 이제 서한 지구로 쫓아낼 때 그 쫓겨난 난민들이 몰려 살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인데 이곳에도 당연히 퇴거하라고는 하지만은 남아서 저항하고 있던, 그리고 내가 살던 곳인데 어떻게 나가냐 하는 그런 민간인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 난민촌에 대해서도 집중 폭격을 해갖고 큰 민간인 사상자가 났고요. 여기를 갖다가 완전히 장악했다는 의미는 또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저항하고 있던 하마스 부대들이 있습니다. 특히 하마스의 군사 조직에서는 크게 5개 여단으로 편제가 돼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북부 여단이 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5개 여단 나와 있는 지도도 있는데 맨 마지막에 준비해 놓은 걸 보시면 보내주시죠. 네, 저 크게 보면은 하마스의 무장 조직들이 이 북쪽부터 남쪽까지 해서 5개 여단이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북부 여단, 가자 여단, 중부 여단, 칸유니스 여단, 그리고 라팔 여단까지 해서 이걸 알카심 부대라고 그들은 통칭을 하고 있는데 이 5개 여단을 조직적으로 파괴하는 게 이스라엘군의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북부 여단이 거의 괴멸 상태에 빠졌다는 이야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스라엘의 공격 목표는 하마스 이 부대이고, 사실 민간인들은 아니지만 이 하마스 부대가 5개 여단으로 남부부터 북부까지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차례대로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 기회에 하마스의 전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이 하마스 무장 조직 섬멸을 위해서는 민간인의 희생도 얼마든지 무릅쓰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군요. 처음에는 저는 북부에 있는 가자지구 북부에 있는 사람들 남부를 대피하라고 막 한 다음에 공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남부는 공격 안 하는 줄 알았는데도 남부까지 계속 또 포위 공격을 하고 있는 거네요. 남부도 저기 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남부도 해안 쪽으로 좀 더 피하라고 선을 그어놨습니다. 아직 그 선을 넘어간 건 아니었고요. 그 이 안쪽에서 작전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가자지구 안은 상당 부분 또 장악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북부에 한정돼서는 한 60-70% 소탕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남부는 아직 좀 멀었습니다. 남부는 한 20%, 30% 그 정도 진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번지고 있다는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그것도 걱정이 많이 되던데, 지금 홍해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긴장 대치 상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초기에는 이 배후에 역시 이란이 있을 테니까 이란이 전면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까지도 있었는데, 일단 이란은 국제사회 반발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잡아떼는 와중이고,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홍해 쪽에서 후티 반군이 예멘에 보면은, 예멘은 원래 그 전에
내전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쪽에 시아파 계열 후티 반군이 있었는데 이 후티 반군은 상당히 세력이 강한 조직입니다. 잠깐만요. 예멘이 지금 위치가 좀 헷갈리는데 예멘 지도 있나요? 네, 예멘은 아, 아라비아 저 위치. 반도의 네. 저 제일 남쪽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남쪽에 있는 그럼 이런 지금 가자 지역입니다. 지구하고는 꽤 위치가 꽤 멀죠. 꽤먼 가자, 거죠. 네, 가자 지구는 뭐 이 아라비아 반도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고 이거는 거의 남서쪽의 끝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후티 반군이 또 이란이 지원해주는 시아파고 그래서 이쪽이 또 이제 반서방 이런 움직임이 되게 강한 데다가 네. 여기가 또 이스라엘이 계속 팔레스타인을 공격하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해서 저곳이 또 장악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위험한 곳이 우리가 옛날 뭐 아덴만 작전 같은 걸로 유명한 바로 홍해에 들어오는 곳입니다. 네네. 인도양에서 홍해로 접근하고 있는 바로 그 병목을 저 예멘 반군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얘네들이 꽤 강력한 미사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 선박과 그쪽에 원래 이 해상로를 지키기 위해서 포진하고 있던 미 해군 함정들을 향해서 이 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민간 선박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서 저 미사일 맞으면 큰일인데 하고 지금 해운 선사들이 저곳을 통과해야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지중해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이런 선박편에는 추가 운임, 리스크 운임까지 부과하고 있고 그래서 저 방면에 되게 많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요금도 많이 올랐고요. 네. 보니까 뭐 머스크사가 다시 운항 재개한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뉴스는 엇갈리고 있는 것 같던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 후티 반군은 어쨌든 여기를 통과 못하게 하려고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 하고 있다 이런 그렇죠. 뭐 말씀이시죠? 완전히 봉쇄한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우리도 할 일은 한다 그런 걸 보여주면서 그리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좀 더 과시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은 또 다국적 함대 꾸려가지고 대응을 한다고 네, 하고요. 이 중요한 교통로가 막히면 전 세계 경제가 난리가 나기 때문에 원래 저기 파견돼 있던 우리도 뭐 청해부대가 파견돼 있었지만은 그런 부대들이 이 다국적군이 조직이 돼갖고 다시 우리 소탕하겠다고 하니까 후티 반군이 조금 발을 빼는 듯 했지만은 우린 이스라엘 선박만 공격하려고 한다라고 하지만은 그 사이에 또 말이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네,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계속 여전히 민간 선박을 향해서 위협적인 미사일 발사하고 있습니다. 뭐 제한적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수에즈 운하와 홍해라고 그러면 중국과 유럽을 오가는 굉장히 많은 물동량이 그쪽으로 다니지 않나요? 네, 중국뿐만이 아니라 이 아시아가 저희가 유럽으로 물자를 수출할 때 다 그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지중해 지브롤터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항로를 취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막힌다고 하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이 손실이고 안 그러면 우리가 희망봉 남단으로 한참 돌아가야 되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쪽으로 그렇죠. 가야 되는 거죠. 남아프리카로 돌아가야 되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이 손실이 발생을 하고요. 근데 지금 그 반대쪽도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또 택할 수 있는 길이 반대로 지구를 돌아서 네네. 태평양을 통해서 건너서? 이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대서양으로 해서 보내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또 파나마 운하도 문제입니다. 중미의 파나마 얘기하시는 거죠? 중미의 아메리카 대륙의 아메리카 짤록한 대륙 부분 가운데를 쫙 이렇게 네. 지나갈 수 있는 그 운하.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그 파나마 운하도 지금 문제입니다. 거긴 어떤 거기는 일이 지정학적 문제는 아니고 거긴 기후 변화가 문제입니다. 거기가 그래요? 지금 요즘 가뭄입니다. 네네. 원래 이 수에즈 운하랑 달리 파나마 운하는 간문식 운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거대한 호수가 있고 여기를 갖다가 수문으로 이제 착착착 올라갔다가 다시 가서 착착착 내려오는 그러니까 이제 선박이 통항할 때마다 물이 조금씩 빠져나가요. 거기서 호수에서. 그래서 호수에 항상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거기가 열대지방이니까 비가 많이 와서 그 수위가 유지가 되는데 요즘 가뭄 때문에 이 물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루에 한 왕복 34편에서 38편 정도를 왔다 갔다 해야 정상인데 최근에 그게 거의 반 18편까지 줄었습니다. 통행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양쪽이 중요 교통로가 막혀서 그러네요. 지금 조금만 이 상태가 더 지속이 되면은 해운 대란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조금 잡히는 듯한데 인플레이션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공급 부족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문제 맞습니다. 생기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이라고 생각했는데 번지면서 점점 좀 다른 쪽으로 글로벌하게 여파가 번질 수도 있는, 특히 경제적 여파가 생길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영향이 좀 적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원래 처음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데 이것까지 터져갖고 정말 큰 사고가 나는 게 아닌가, 정말 어마어마한 경제적 충격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게 국지전으로 국한되고 있고 다른 주변 큰 국가들이 섣불리 참전을 하지 않고 있어서 다행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자꾸 불을 저지르려는 세력들이 준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언제 그 불이 확 번질지 모르죠. 또 이게 확전될 거라고 사람들이 걱정 많이 하는 게 레바논하고 또 충돌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 얘기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뭐 레바논 정부랑은 아니지만 레바논엔 헤즈볼라 반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또 헤즈볼라 반군이 역시 이란의 지원을 받는 그런 무장 조직이지 않습니까? 이 헤즈볼라가 또 반이스라엘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 팔레스타인 형제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산발적인 미사일 공격을 해오고 있죠. 그래갖고 계속 전쟁 초기부터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도 강경파들은 저 헤즈볼라 놈들 지금 쳐들어가서 저놈들도 끝장을 내야 된다라는 이 강경파 목소리들이 있는데 이거는 미국이 지금 결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에서 계속 제발 저기도 문제인데 헤즈볼라까지 너네가 건드리면은 진짜 큰일 난다. 아무래도 이 헤즈볼라를 건드리기 시작을 하면은 다른 아랍 국가들 지금 그래도 꾹꾹 참고 있는 아랍 국가들이 야 어디까지 건드릴 거야? 라고 하면서 좀 더 이 가자와 하마스와 헤즈볼라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전쟁이 점점 커져서 이게 중동 전체로 퍼지면은 진짜 새로운 중동전 그럴 경우엔 정말 어마어마한 경제적 충격이 예상이 되죠. 크리스마스 때 제가 외신 계속 체크하면서 보니까 헤즈볼라 이스라엘이 진격해서 섬멸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던데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가지는 않는 거죠? 말씀대로라면. 계속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국이 지금 막고 있다. 막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것까지 확전이 되면은 지금 바이든 선거가 도저히 물 건너갈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뜯어 말리고 있습니다. 그 말 나온 김에 미국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미국의 지금 그 말씀하신 게 태도가 지금 약간 좀 명확하지 않은 게 있어요. 미국은 그러면 확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바이든이 이스라엘 찾아가지고 지지하는 듯한 발언도 했었고 선거에는 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또 미국 내에서 요즘 반유대주의 관련된 스캔들이 막 일어나서 대학 총장들도 뭐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이렇게 이슈가 생기기도 하고 이스라엘 둘러싸고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오히려 공화당 정부였다면 달랐을 텐데 민주당 정부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바이든이 이 선거에 당선될 때부터 이 아랍계 유권자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슬람은 물론이요. 왜냐하면은 호전적인 공화당에 비해서 민주당은 그래도 너무 이스라엘 편만 들지 말고 우리 아랍 편도 들어주면서 그리고 이 지역에 평화를 가져다 주겠지라는 기대가 컸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바이든이 이스라엘 갖다가 처음부터 확고하게 지지한다고 하니까 아랍계 유권자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실망을 했습니다. 뭐야, 너희도 똑같은 놈들이었어? 그래갖고 지금 내년 대선에서 바이든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들이 뭐 그렇다고 공화당을 찍진 않겠지만은 기권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바이든 입장에서 그렇다고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백인들은 물론이고 또 많은 보수적인 성향의 유권자들이 또 유대인들도 상당히 많고 당연히 이스라엘을 지지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지지 여론이 한 6대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6대4. 네, 이 큰 집토끼를 또 놓칠 수가 없는 그러네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지합니다. 지지는 하는데 근데 좀 확전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 속내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내년 대선에 이기기 위해서는 양쪽 토끼를 다 잡아야 됩니다. 전통적인 중도층,
중도층은 물론이고 그리고 약간 좀 리버럴들과 이슬람계 유권자들까지 꼭 껴안아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원칙적으로는 지지하면서 빨리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오는 것만이 지금 이 내년 대선 승리의 공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중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죠. 미국 내 여론도 지금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호적인 것 같지는 않던데요? 네, 일방적인 지지는 아니죠. 한 네. 6대4 정도긴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지지 여론이 조금 더 우세합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다. 네. 아무래도 또 유대인들 뭐 여러 가지 유대인들 물론 리버럴들도 많지만은 그래도 이런 국난 같은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쪽으로 좀 기울기 때문에 또 유대계 자본들 뭐 여러 가지 무시할 수가 없죠. 저는 이런 생각이 사실 드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미국이 상황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고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기억을 돌이켜 보면은 예전에 그 9.11 테러 사건 난 이후에 테러와의 전쟁 부시 대통령이 선포하고 나서 쭉 한 20년 동안은 계속 미국이 어떤 분쟁이든 주도를 했던 것 같거든요.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았고,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이라크 이런 경우는. 근데 이번에는 뭔가 전쟁을 러시아, 삐걱대고 이스라엘이 있죠. 네. 일으키고 계속 질질 끌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게 뭐 많은 관측자들은 이 미국의 패권 힘이 빠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죠. 실제로 보면은 걸프전 때 다국 적군을 동원해서 사담 후세인을 응징하던 시절이 불과 30년 전인데 그 뒤로도 뭐 테러와의 전쟁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 미국의 위세가 워낙 강하니까 많은 중동 국가들도 거기에 어느 정도 따라왔는데 이제는 순순히 따라오지 않고 있죠. 이게 아무래도 큰 이유가 지금 양면 전쟁을 펼치고 있다는 그 약점이 큰 것 같습니다. 양면이면 우크라이나하고 네, 이스라엘. 우크라이나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참전은 안 하지만은 막대한 전력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인데다가 근데 거기서도 지금 러시아를 완전히 봉쇄하는 데는 실패했고 그리고 지금 중국과의 대결 구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지금 전선이 있는데 미국 말고는 이걸 또 커버해줄 유럽의 안보는 지난번에 봤듯이 거의 이 지리멸렬한 상태이고 하다 보니까 이 약점을 중간지대에 있는 그리고 그 적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미국 지금 힘 못 쓴다. 그래서 계속 개기고 있지 않습니까? 뭐 사우디의 빈살만도 네, 계속 미국 말 잘 안 듣고 튕기고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튀르키예 같은 곳 중간지대에서 네. 막 여기저기 간 보면서 자기들 이익을 챙기고 있고 네. 인도 같은 경우도 노골적으로 이제 말 안 듣고 있고 이런 것들 보면은 확실히 지금 큰 뭔가 시대적인 전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어려운 방정식인 것 같으면서도 큰 틀에서 보면은 미국이 중심으로 쭉 세계 안보를 관리하고 있었던 게 좀 삐걱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정말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조금 네. 더 위협적인 생각도 들고 그러면 그 미국이 뭐 미울 수도 있는데 전쟁 일으키고 그럴 때는 그렇지만 또 전반적으로 상황이 관리가 안 되면은 돌발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이제까지 지구 전체가 세계가 평화와 번영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이 미국의 단일 패권 하에서 장기간 유지가 됐었는데 그게 쇠퇴할 조짐을 보이면서 지금 다들 딴 생각을 품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여기 답답한데 조금 돌려서 다시 그 아까 어쨌든 전쟁 그 이야기 마무리를 좀 해보고 네. 싶은데요.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뭐 이스라엘이 많이 포위해가지고 이기고 있다까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제 어떻습니까? 네, 지금 민간인 피해가 가장 큽니다. 그래요? 네, 아무래도 하마스가 정규전을 택한 부대가 아니라 네. 비정규전을 통해서 그것도 인간 방패, 민간인 방패를 삼아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좀 민간인 희생을 무릅쓴 정밀 폭격을 한다지만 무차별 폭격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민간인 사망자만 거의 2만 명 정도 나고요. 2만 명이요? 네. 부상자도 지금 거의 한 6만 명 가까운 걸로 6만 명이요.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상자가 8만 총 명. 8만 명. 네. 팔레스타인 인구가 어떻게 되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인구가 전쟁 전에 230만 명 정도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뭐 벌써 1%의 사망자가 나온 거죠. 그 우리로 따지면은 한 50만 명 정도, 5천만 인구 중에 50만 명 사망자가 나온. 네,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끔찍한 거죠. 그러면은 경기도의 도시 하나 정도가 사라진 것 같은 네, 엄청난 그렇게 해서, 사망자네요. 네, 그래서 하마스 대원들도 한 뭐 지금 수천 명 정도가 죽었을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하마스 대원들은 한 1000에서 2000명 정도 선멸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민간인은 훨씬 많이 사상자가 났죠. 이스라엘 쪽도 물론 뭐 사람의 목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경중을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인질극 때문에 적지 않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초반에 뭐 1000명 이상의 민간인 사망자가 났고 인질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240명 중에서 석방된 사람이 한 11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 벌써 사망한 사람들도 있고 아직 많은 수가 또 잡혀 있고요. 그리고 뭐 이스라엘 군의 피해는 좀 적은 편입니다. 이스라엘 군은 한 지금 한 150에서 160명 정도가 사망한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150분 돌아가신 분들도 정말 비극적이지만 그래도 숫자로 따지면은 팔레스타인 쪽하고는 거의 대비가 굉장히 크게 되는데요. 네, 극명한 대비죠. 근데 뭐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사실상 모든 교통로가 봉쇄됐기 때문에 물론 뭐 얼마 전부터는 이집트가 다시 국경을 열어서 조금씩 인도적인 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 있는 민간인들이 피난한 민간인들도 지금 큰 인도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비축해놓은 물자가 거의 소진되면서 이대로만 가면은 곧 큰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질병으로 죽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직접적으로 전쟁 무기로 돌아가신 분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지금 사망자가 더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겨울을 나야 되고 또 거기에 전염병까지 만약에 돌면은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네요. 경제적으로도 피해가 크지 않나요? 네, 경제적으로도 당연히 양쪽에 어마어마한 피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가자지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가자지구는 뭐 계속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성한 건물이 없습니다. 그 인구 밀집 지역에 그냥 거의 말 그대로 초토화가 되고 있고 가뜩이나 경제력도 없는 곳이 저렇게 모든 생활과 산업 기반이 무너지면은 나중에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까? 이게 참 암담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결코 그 피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렇게 때려 부수면 이스라엘이라고 무사할 것인가라는 생각도 하겠지만은 오히려 여러 가지 분석 기사들을 보면은 이스라엘도 지금 위기다. 왜냐하면 지금 뭔가 중동 평화가 올 것 같으면서 이스라엘이 최근까지 혁신 국가로서 굉장히 저희가 찬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스타트업도 그랬죠. 굉장히 많이 번성을 하고 또 이제 뭐 뉴욕 못지않게 이 맞아요. 텔아비브가 스타트업의 성지로 부상하고 있다. 뭐 그런 맞아요. 뉴스들도 많이 투자자들도 나왔는데 많이 몰려가고 그랬죠. 지금 그 투자가 뚝 끊기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위험한 지역에 투자한다는 게 얼마나 리스키한 건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특히 뭐 아랍계 자본이 들어오겠습니까? 당연히 그쪽은 더더욱 피해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또 당장 스타트업에서 일할 사람들이 군에 소집돼서 싸우고 있고 이게 장기화가 되면은 그래서 랜드 연구소에서 낸 보고에 의하면은 이게 향후 10년간 이스라엘에 무려 4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550조 정도 되려나요? 550조 원. 네, 이스라엘에도 그 정도의 피해를 피해가 간다. 줄 것이라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엄청나게 큰 피해네요. 네. 근데 예전에 그 중동 전쟁 때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오일 쇼크, 당시에 이 석유 파동, 우리나라한테까지 왔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은 근데 유가는 그렇게 많이 오르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국지전으로 한정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해상 교통로, 근데 아까 수에즈운하가 참 이제 교란을 받기 시작은 했습니다만은 그게 또 문제가 될 수는 있겠네.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아직 전면 폐쇄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홍해의 길이 막히더라도 그걸 우회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어떻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한 이제 피해가 없죠. 또 그리고 이 1973년 오일 쇼크는 그 당시에 4차 중동전 때문에 욤키푸르 전쟁 때문에 오페크 국가들이 산유국들이 다 석유를 안 팔았지 않습니까? 그런 단합된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마어마한 충격이 있었는데 이번 전쟁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서로 단합된 모습이 없어요. 다 자기 이속 챙기려고 저울질하는 그런 악당들만 도처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이 유가를 그렇게 파탄내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참 그렇군요. 역설적인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진영 전쟁 벌이던 때에서 네. 지금은 각자 도생의 시대로 바뀐 거네요. 네, 이념은 사라지고 이익만 남은 거네요. 그렇죠. 서로 이익을 챙기다 보니까 막 새나가는 구멍이 많고 예전처럼 그 큰 충격은 없지만은 그래도 불안 요소는 계속 상존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도화선이 옮겨 붙어갖고 이런 진영 대결로 넘어가는 걸 미국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헤즈볼라 뭐 이런 쪽으로 확전되고 그러면 이제 진영 대결이 되면서 예전 같은 오일 쇼크가 올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차라리 이런 각자 도생판이 낫다. 경제에는. 지금 뭐 경제까지 무너지면 미국 재선은 완전히 물 건너가는 거지 않습니까? 바이든 정부의 재선. 그렇군요. 어떻게든 그러면 전쟁을 끝내는 게 제일 좋을 텐데 끝내기 어려운 뭐 휴전이라도 하는 게 좋은 건데 잠깐 휴전했다는 소식이 들리고는 또 이스라엘은 뭐 휴전을 또 협상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집트가 중재한다는 얘기도 있고 뉴스는 여러 가지 있는데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국제사회 압력에 그리고 또 인질들 석방 문제가 계속 엮여갖고 11월 24일에 첫 휴전이 있었었죠. 그래갖고 그 당시 한 100명 정도의 이스라엘 민간인 인질들이 석방이 되고 했었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1일에 그 짧은 일주일의 평화는 깨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건 하마스건 쉽게 역시 전쟁을 놓을 수가 없는 사정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비슷한데요. 지금 전쟁을 중지하기에는 서로가 명분이 없습니다. 전쟁은 항상 뭐라도 얻어간 상태에서 끝내야지 그래도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지금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국내 정치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 네타냐후는 계속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올 초부터 계속 국내 정치에서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총리가 계속 위기에 몰렸죠. 네타냐후 총리가. 네타냐후가 기억하시겠지만은 올 중반까지 지난 7월까지 문제는 사법 파동이 있었죠.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정치에서는 이 사법부가 굉장히 큰 견제 세력입니다. 이 극우 정부가 탄생하더라도 이 정책들을 대법원에서 제동을 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싫다고 네타냐후가 법을 개정을 해서 사법부의 권한을 빼는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반 네타냐후 시위가 뭐 50만 명씩 모이는 그 큰 시위가 많이 벌어졌죠. 우리로 따지면 촛불 시위 비슷한 맞습니다. 규모가 된 그래갖고 거죠. 그게 네. 또 8월까지 엄청난 난리였는데 그래서 지금 원래부터 반 네타냐후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번 전쟁의 일격을 맞았을 때도 네타냐후가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9.11처럼 이 하마스 공격도 징후가 있었습니다. 공격을 할 거라는 사전. 이 정도 대규모 공격을 할 것이라는 사전 계획들이 입수가 됐었어요. 그것도 작년에. 그래갖고 정보계통에서 말단에서는 계속 뭔가 이런 중요한 징후가 보이고 있다라고 정보가 올라왔는데 이걸 정보기관에서 계속 고위층에서 묵살을 했습니다. 에이, 하마스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미 다 봉쇄돼갖고 저기 아무것도 못 들어가. 그래서 저 정도 공세할 여력이 없을 거야. 계속 그래서 묵살을 해왔죠. 그래서 이스라엘 국내 정보 파트가 신베트라는 곳인데 거기서 막 정보가 제대로 안 올라왔어요. 그래갖고 네타냐후가 이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변명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게 원래 알았던 게 아니고 정보기관들이 나한테 안 알려준 거야. 막 그러니까 여론이 또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최고 지도자가 돼서 그런 거 하나 못 챙기고 남의 탓만 자기 부하들 탓만 한다고. 그래서 그때 여론이 엄청나게 나빠져서 막 그거 철회하고 막 그랬었는데 네. 그래서 지금도 여론조사해 보면은 네타냐후가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80%나 됩니다. 80%요? 네. 그러니까 이미 거의 정치적으로는 실각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전쟁 중이니까 전쟁 중에는 장수를 갈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전쟁 끝날 때까지만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타냐후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전쟁 중에 여론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 기회에 하마스를 확실하게 격파를 해갖고 그래도 그 전공으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이렇게 할 명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계속 확전을 뜯어말리고 있어도 지금 여기서 중지하면 나는 그냥 날아간다. 어떻게든 내가 좀 면이 서게 하마스는 확실하게 박살내야 된다는 그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아니 사실상 하마스가 이렇게 크도록 놔둔 게 네타냐후 총리라면서요? 맞습니다. 그것도 과거에 이 전력이 있죠. 원래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의 주 세력이 아니었어요.
아시다시피 옛날에 아라파트가 이끌던 맞아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이게 이제 파타당이 돼갖고 지금 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핵심이 집권당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 네타냐후가 옛날부터 이 팔레스타인을 분열시켜야겠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내에 저놈들을 갖다가 이제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을 키워야겠다라고 해서 지원해 준 게 사실 하마스였어요. 아, 네타냐후 총리 때. 그 전부터. 그 전부터 이스라엘이 어쨌든 네, 원래 그 전에도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시절부터 계속 아름아름 지원을 해줬어요. 팔레스타인 내에 네, 말하자면 친이스라엘 친이스라엘까지는 아닌데 내부 야당 세력을 키워주기 야당을 위해서 키우려고. 네. 그쪽을 계속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줬었는데 그게 커져갖고 이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 큰 카운터 펀치를 날린 정도가 되니까 그 과거를 다 알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야, 네가 호랑이 새끼들을 키워준 거잖아라고 해서 지금 계속 궁지에 몰리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아까 하마스도 전쟁을 여기서 끝내기가 어려울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타격이 너무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빨리 끝내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하마스 입장에서는 끝내주면 좋긴 하죠. 끝내주면은 좋기는 한데 하마스 입장에서도 원래 이 공격을 왜 이런 무리한 공격을 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은 첫째로서는 이제 하마스의 존재감을 좀 높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잡혀가 있는 수많은 하마스 지도자들, 전투원들을 빼내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인질극을 벌여갖고.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인질을 가지고 최대한 많은 우리 편들을 석방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네. 계속 지금 인질 석방을 피일차일 미루면서 이제 빨리 그러면 너네 평화를 얻고 싶으면은 더 많은 우리 편들을 석방해. 그 물밑 작업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좀 빨리 휴전이라도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휴전안이 나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이집트에서 휴전에 지금 내놓기도 적극적인 하고. 게 이집트죠. 네네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집트인데 이집트 입장에서는 3단계 휴전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민간인 인질부터 빨리 석방을 하자. 그래서 일주일간 다시 휴전을 하고 일단 민간인부터 다 석방하고 저쪽에서도 성의를 보이고 이스라엘 쪽에서도 그 다음은 2단계로 이 군인들도 많이 지금 포로가 돼 있는데 이스라엘 군인들도 이스라엘은 여성들도 징집을 하기 때문에 여자 포로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 군인들을 그 다음에 풀어주는 교환을 하자. 거기서 물론 더 많은 이 하마스 쪽 인사들을 석방해야겠죠. 네, 그다음 네, 네. 마지막으로 네. 그다음에 한 달 정도 길게 여유를 두고 남은 남성 군인들 인질까지 협상하고 맞교환하는 협상을 벌이자. 그리고 그때 다 매듭을 짓고 다시 가자지구 영토를 넘겨주고 이스라엘 군이 전면 철수를 하자. 근데 이거 하나하나가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우리가 꿀리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절대로 좋은 조건으로 평화를 못 맺는다고 해서 이스라엘도 계속 거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집트는 중재하려고 하고 하마스는 그래도 전쟁을 멈추면 지금 좋겠다. 피해가 크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에서 끝내고 싶어 하고 빨리. 끝내고 싶어 하고. 근데 이스라엘은 좋은 조건이 오기 전에는 되도록 안 물러서려고 하고 있는 근데 그 거죠. 좋은 조건이란 게 뭘까요? 좋은 조건은 거의 하마스가 괴멸이 돼갖고 거의 반항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조건 없이 아니면 최소한의 우리 반대급부 석방만 가지고 모든 인질을 풀어주는 거죠. 하마스 대원이 전체가 몇 명 정도 될 걸로 보세요? 하마스 대원이 추측이 추산이 이 가자지구 내에 무장 조직이 하마스만 있는 건 아니고 하마스가 소속이 알까심 여단이 대략 한 3,000에서 5,000 사이 정도 3,000에서 정확한 5,000. 거는 불확실하고요. 그 외의 세력들도 한 1,000명 정도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1,000명 정도는 좀 사망했거나 병력 손실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민간인이 2만 명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를 다 섬멸하려면은 단순히 계산을 해도 민간인 6, 7만 명 어쩌면 10만 명까지도 더 사망해야만 이스라엘이 휴전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그것까지 각오하겠다는 거죠. 정말 너무한 것 같은데요. 그 우리 전쟁하다 보면 왜 비례적인 타격이라는 원칙이 있잖아요. 비례 대응, proportional response 그런 게 이런 전쟁에는 이렇게 통용이 안 됩니까? 통용이 그러니까 되면 하마스는 어쨌든 인질을 하여튼 잔인한 짓을 했지만 거기에 사상자 숫자가 있잖아요.
1000명 이내에. 당연히 그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국제사회도 여러 가지 지금 이스라엘 더는 못 봐주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하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미국이 계속 여러 가지 국내 정치상 그리고 하마스가 좀 먼저 이게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그 도덕적 우위를 최대한 이용을 하고 끝내려고 하겠죠. 끝까지 한번 몰아붙여 본다. 네. 비극이 이어질 것 같아서 마음이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그러면 이집트의 종전안이 나오긴 했지만 휴전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네, 뭐 아무래도 제 예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남부 지역도 공세를 시작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려면 한 2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번 겨울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물론 물밑 협상은 하겠지만은 하마스를 좀 더 확실하게 격파한 다음에 그 우위를 갖고 그 다음에 신속한 협상에 돌입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선 저강도 전쟁을 얘기하던데 저강도 전쟁은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동네방네 떠들지 말고 좀 조용히 싸우라는 거죠. 조용히 싸우면 조용히 사람이 덜 싸우라고 죽는 하는 건가? 거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 민간인 시설을 이 방패막이로 하고 있는 그런 지하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거대한 정밀 유도 폭탄으로 때리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악스러운 공격은 하지 말고 이제 소수의 병력이 그냥 하나하나씩 이 터널을 장악해가면서 단계적인 그런 좀 그리고 민간인 사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작전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도 국제사회에 할 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도 내부 아랍 유권자들에게 뭘 할 말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인데 물론 뭐 당연히 내년이 돼갖고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서면은 미국이 더 강하게 압박을 할 겁니다. 그거 전에 하여튼 이스라엘은 최대한 지금 뭔가 진전을 보려고 하는 거겠죠. 지금 미국 그 대선 예비 선거가 벌써 내년 1월, 2월이면은 나오기 시작하죠. 3월, 4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아까 그 타임 테이블은 맞네요. 이스라엘이 어쨌든 겨울 사이에 1월, 2월 사이에 뭔가를 더 전과를 낸 다음에 미국 대선이 본격적으로 레이스, 지금은 이제 민주당 공화당 싸움이 아니라 당내 경선이니까 바이든 큰 부담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3, 4월 지나서 트럼프 대 바이든 또는 뭐 어떤 공화당 후보 대 바이든 대결이 됐을 때에 그때는 어쨌든 이 전쟁을 좀 정리를 하고 그렇죠. 그때는 뭔가 평화를 가져다 줘야 이 돌아선 이슬람계 유권자들의 표심이 다시 바이든을 지지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이게 우리 그 오늘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쭉 말씀 나누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 나온 플레이어들이 이스라엘 있고 팔레스타인 있지만 그 예멘의 후티 반군도 나왔고 헤즈볼라도 나왔고 이란도 나왔는데 사실 러시아도 있고 더 짚어볼 대목이 더 많은데요. 지금 사실 오늘 다 짚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요 정도 하고 이제 미국하고 이게 전쟁 전망까지 얘기하고 미국 대선하고 전쟁 전망까지 정리를 하고 이제 오늘은 마무리를 하고 좀 밀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시죠. 어떠세요? 이란이 지금 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축인데 또 이란이 여기만 발이 걸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나중에 이란이 지금 획책하고 있는 분쟁들만 따로 모아서 얘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한 가지 제가 드는 의문이 그러니까 바이든 트럼프 그러니까 바이든이 내년 3월 이전에 뭔가 이스라엘을 자제시키고 정리하고 휴전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그 불씨가 계속 남아있는 거잖아요. 중동 내에서의 이 갈등이 남아있는데 트럼프가 지금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이 관리해 놓은 판을 트럼프가 혹시 당선되면은 내년 말 이후에 확 뒤집어 버릴 가능성은 없나요? 2025년이 되는 건데.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는 사위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계 자본이랑 조금 더 유권자들이랑 밀착해 있는 쿠슈너죠. 쿠슈너 밀착해 있고 원래서부터 또 네타냐후랑도 친한 사이였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친한가요? 네. 네타냐후 총리하고? 원래 뭐 극우랑은 또 다 친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그래서 극우 정치인들 많이 띄워줬었는데 이번 전쟁에서는 처음에 일격 먹은 것 때문에 좀 바보 같은 짓을 했다 뭐 그렇게 비판도 했습니다만은 어쨌건 트럼프가 만약에 재집권하게 되면은 역시 이스라엘 지원을 더 노골적으로 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역시 아랍이랑은 조금 더 척을 지겠죠. 물론 그렇다고 파탄 지경에 이르진 않겠지만은 이 이스라엘을 좀 더 밀어주기 위해서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수도 있죠.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한테 이 이스라엘을 정도에서 그만하고 지금 선에서 그냥 휴전하자 그렇게 획책할 수도 있고 그 여력으로 그리고 거기는 이제 유럽 나토가 알아서 해. 우리는 중동에 조금 더 신경을 쓴다라고 해서 오히려 중동 쪽에 조금 더 이스라엘 지원을 노골화할 가능성도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랍 국가들 간의 관계가 파탄이 나지는 않겠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또 이란이 조금 더 기세등등하면서 또 중동 화약고가 다시 한번 이제 달궈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는 또 가깝잖아요. 성향도 비슷하고. 네, 지금은 뭐 감히 그런 말을 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뭐 그전에도 굉장히 친밀감을 과시했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솔루션은 푸틴과 트럼프가 다 푸틴, 트럼프, 네타냐후가 다 이득을 볼 수 있는 솔루션이 될 수 있겠다는 그냥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지금 참 그런 정치인들한테 다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마음에는 안 드는데. 네, 극좌 극우 걱정되네요. 같은 극단적인 정치인들이 유리한 환경이 자꾸 조성이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참 걱정입니다. 걱정이 많이 되네요. 오늘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여기까지 왔는데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전쟁사적으로 볼 때 네. 그동안 계속 중동 전쟁이 있어 왔잖아요. 근데 지금 최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로는 뉘앙스가 이전의 중동 전쟁처럼 큰 진영 간 전쟁은 아직은 되지 않았다.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미국이 막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그 정도까지 확전됐을 때 피해를 도저히 모두가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리고 뭐 지금 산유국들의 상황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예전처럼 70년대 중동전처럼 위세를 떨칠 만한 상황도 아니고 지금 또 화석 연료가 계속 의존도가 줄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중동의 각 국가들은 앞으로의 미래를 대비해서 지금 최대한 빨리 실리를 챙기려는 그런 입속이지 예전처럼 무슨 거창한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서 뭘 한다 그런 속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도 뭔가 가치나 이념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평화로우면서도 조금 더 이 경제적 피해를 덜 입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좀 더 실리적으로? 그 문제는 사실 복잡한 문제인데 한국의 입지는 그런 나라들이랑 좀 다르죠. 우리가 갖고 있는 핵심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뭐 천연 자원유가 아니라 우리는 지적 자원이고 다른 나라와의 경제적인 통상을 통해서만 이게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 자본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 중동 국가들처럼 노골적으로 중간 줄타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물론 약간의 실리를 좀 더 챙기는 외교가 필요하긴 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자유민주 진영에 좀 더 가치에 방점을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고 나머지 얘기는 조금 미뤄서 말씀 듣도록 할게요. 오늘 최승병 박사님하고 그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국제 정치에서 갖는 이 복잡계 이론 같아요. 복잡한 이 의미에 대해서 좀 그래도 제 나름대로 명쾌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최 박사님 여기서 지금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승병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오늘 워커노믹스 잘 들어봤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낮 12시 반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추위 잘 주의하시고 연말연시 행복하게 보내시고 낮에는 꼭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에 접속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깊이 있는 이야기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